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오랜만에 짧게 제 근황 무술년이죠. 무술년이 밝았고요. 저는 요즘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극장이라고 하는 책을 드라마타이즈화해서 녹음하고 제작해서 방송하는 건데, 지금 하는 건 고스트라이터즈라는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카리스마 있는 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 31회인데 저는 10회부터 나와서 끝까지 나와서 한 1월 10일경부터 방송에 나와요. 시간 되시면 이 라디오 극장도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 4번째 극장판 녹음했고요. 코난 극장판도 녹음을 했어요. 아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게임 녹음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X라는 게임 최근에 한번 그거 같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영화 예고 녹음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영화 예고 녹음을 많이 못했네요. 극장 가서 제가 한 영화 예고 이렇게 보고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튼 이리저리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 우리 이니의 공수부대 시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수부대.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제3대대에 배치됐다. 자대로 바로 가지 않고 4주간의 공수훈련과 6주간의 특수전훈련, 2주간의 여단 전입훈련을 다 거친 다음에야 자대에 배속됐다. 관등 성명부터 외계했는데 여단장 준장 전두환, 대대장 중령 장세동이었다. 훗날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경호실장까지 한 장세동 대대장은 내가 후반기 훈련을 마치고 돌아간 사이에 바뀌어 함께 근무해보지 못했다. 얘기만 들었는데 군인으로서의 평판은 매우 좋았다. 5공화국 당시 장세동 씨 후임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을 했던 안현태 씨가 바로 옆 대대 대대장이었다. 특수전 훈련 때 폭파 주특기를 부여받았다. 나는 공수병이자 폭파병이 됐다. 6주간의 특수전 훈련을 마칠 때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과정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정 사령관은 나중 12.12 신군부 쿠데타 때 끝까지 저항하다가 반란군의 총에 맞아 참군인의 표상이 된 인물이다. 전두환 여단장은 그 쿠데타를 이끌고 성공해 대통령까지 됐다. 관등 성명을 외웠던 두 직속 상관의 운명이 그렇게 극적으로 엇갈렸다.
사실 폭파 과정 최우수 표창은 별게 아니었다. 어떤 시설을 폭파하려면 어느 부분에 어떤 폭약을 얼마만큼 설치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비정규전에 대비해 화공약품을 배합해 사제폭탄 만드는 법을 익히는 등 공부에 해당하는 것이 8알이었다. 그러니 동기들 가운데 소위 가방끈이 제일 긴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자대로 돌아온 후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은 일도 있었다. 어쨌든 그 덕분에 나는 자대의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단연 A급 사병이 돼 있었다. 여단본부에서 나를 빼가려 하고 대대에서는 붙잡아두려는 줄당기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말고는 상을 받아보지 못했다. 오히려 정학을 당하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급기야 제적되고 구속됐다. 그런데 군대에 가보니 군대가 요구하는 기능을 상당히 잘 해내는 편이었다. 사격, 수류탄 던지기, 전투 수영 등 생전 처음 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다. 딱 하나 힘든 게 무장구보였다. 공수부대 무장구보는 보병부대와는 다르다. 당시 육군 FM은 12kg 군장에 10km를 61분 안에 뛰는 것이었다. 반면 공수부대는 정예 강군이라고 해서 20kg 군장에 10km를 57분에 주파해야 했다. 출발선에 저울을 두고 출발과 도착 때 무게를 재곤했다. 영내 생활을 할 동안에는 무장구보가 매주 있었다. 무장구보만큼은 힘들었다. 고참이 되고 난 후에 약간 요령을 부리기도 했다. 빈 사물함을 배낭에 넣어 빵빵하게 보이도록 하고는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만 그 속에 돌을 채우는 방법이었다. 무장구보만 어찌어찌 넘기면 나머지 교육훈련을 할 만했다. 점프, 즉 공중낙하도 공수훈련은 무척 힘들었지만 그 후 자대에서 하는 점프는 할 만했다. 부대 안에서 사역을 하느니 점프 나가는 게 더 좋았다. 공수훈련 마지막에 4번의 점프가 있었다. 첫 2번은 보통 점프, 3번째가 야간 점프, 4번째가 무장 점프였다. 첫 점프 나가기 전날 혹시 사고가 날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남길 글을 머리카락, 손톱과 함께 봉투에 넣게 했다. 수송기를 타기 전에 군목이 기도도 해줬다. 내가 훈련받을 때 군목은 기도뿐 아니라 자신이 훈련병들보다 먼저 일본으로 점프를 하기도 했다.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 첫 점프 때 동기 한 명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땅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나는 그때 먼저 낙하를 마치고 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를 생생히 목격했다. 지상에 있던 우리가 올려다보면서 보조낙하산을 펴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끝내 보조낙하산을 펴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2번째 낙하 때는 장교 한 명이 뇌진탕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공중 낙하 나가면 늘 긴장됐다. 수송기나 헬기에서 뛰어나갈 때는 겁도 났다. 또 땅에 도착할 때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때도 긴장된다. 그렇지만 낙하산이 펼쳐져서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엔 정말 황홀했다.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긴장이나 두려움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분 때문에 무거운 장비를 메고 높이 올라가는 고생을 감수하지 않나 싶다. 옛날 군대 얘기라 요즘은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미군과 독수리 훈련이나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합동으로 하곤 했다. 점프도 함께 할 때가 있었는데 미군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스포츠하듯 편하게 했다. 낙하산도 수송기 안에서 낙하지역 5분 전 신호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착용했다. 수송기 안에서도 편하게 기다렸다. 반면 우리는 수송기 타기 전에 미리 낙하산을 착용하고 안전검사를 받았다.
수송기 안에서도 시종 차렷 자세로 옆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그러니 잔뜩 긴장된 가운데 점프하다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났다. 공수부대는 연중 절반을 영외에서 야영 훈련으로 보낸다. 그중 하이라이트가 천리 행군이다. 400km 이상을 행군하는 훈련이다. 지리산이나 문경세제 같은 곳에서 한 달가량 야영 훈련을 한 후 9일 동안 야간을 이용해 400km 이상 산길로 부대까지 걸어서 돌아오는 강행군이다. 천막과 침낭, 식량 등이 잔뜩 들어있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매일 야간에 40에서 50km씩 산길을 걷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다들 공수부대에서 가장 고된 훈련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영내에 있는 것보다 야영 훈련이 좋았고 또 산길을 걷는 것이 좋았다. 다들 고되다는 천리 행군조차 좋았다. 내가 가보지 못한 산과 강, 그리고 마을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매년 2주씩 바다에서 수중 침투 훈련을 했다. 수영 실력에 따라 조를 나눠 초급 수영부터 스쿠버 훈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훈련을 했다. 나는 부산 출신이라 수영을 좀 하는 편이었다. 첫 해에 바로 인명구조원 훈련을 받고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고급 인명구조원 자격도 취득했다. 이틀간 자격시험을 쳤는데 첫날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상황별 요령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둘째 날은 2마일, 그러니까 3.2km를 헤엄쳐가는 원거리 수영이었다. 헤엄치는 방법은 마음대로였다. 바깥사회에서는 아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것도 군대니까 해냈다. 성공한 후 헤엄친 거리를 뒤돌아보니 역시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았다. 다음에는 기초 스쿠버 훈련을 받았다. 공기통을 매기 전에 20kg 모래주머니를 안고 헤엄치기, 맨몸에 12kg 납벨트를 허리에 차고 헤엄치기 같은 훈련이 있었다. 역시 처음 해보는 일이라 겁났지만 막상 해보니 물은 좀 먹었어도 어떻게든 해내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전투 수영이라는 것도 있었다. 군화 신고 탄띠에 총까지 어깨에 매는 단독 군장 상태로 헤엄치는 것이다. 그 상태로 고무보트를 타고 침투에 들어가다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그 즉시 보트를 뒤집어 들키지 않게 하고 헤드라이트가 지나가면 다시 보트를 바로 해서 올라타는 훈련이었다. 아내가 몇 번 면회를 왔다. 제1공수여단에 배치된 후 처음 온 면회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시절 군대 면회는 무조건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 오는 것이었다. 아무리 가난한 어머니의 면회라도 통닭은 기본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먹을 건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안개꽃만 한아름 들고 왔다. 아무리 오빠가 없어도 그렇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였다. 면회소에서 아무것도 팔지 않을 때이니 꽃을 가운데 놓고 얘기만 나누다 돌아왔다. 나도 우스웠지만 음식 대신 꽃을 들고 내무반으로 들어온 걸 본 동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아마 대한민국 군대에 이등병 면회 가면서 음식 대신 꽃을 들고 간 사람은 아내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 꽃을 여러 내무반에 나누어 꽂아줬더니 다들 좋아했다. 안개꽃이라 오래갔다. 공수부대 내무반에 꽃이 꽂힌 것도 유례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아들이 군복무를 할 때 아내와 함께 면회를 갔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었는데 부대 상급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면회를 했다. 옛날처럼 음식을 싸가지고 면회 온 사람도 있었지만 면회소에서 피자나 탕수육 같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었다. 그런 탓에 빈손으로 면회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 면회소 벽에 배달 음식점 전화번호가 잔뜩 붙어 있었다. 우리도 과일만 준비해 갔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상병 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미루나무를 자르는 작전을 우리 부대가 맡았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포콘이 상향됐다. 준 전시태세였다. 나무를 자를 때 북한이 제지하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바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 부대 내 최정예 요원들이 미루나무 제거조로 투입되고 나머지 병력은 외곽에 배치됐다. 더 외곽엔 전방사단이 배치됐다. 다행히 북한은 미루나무 자르는 것을 못 본 척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작전이 무사히 완료됐다. 그때 잘 나온 미루나무 토막을 넣은 기념물을 국난 극복 기장이라고 하나씩 나눠줬다. 야영 훈련을 하지 않고 영내에 있을 때엔 폭동 진압 훈련도 했다. 제1공수여단은 육군본부 직할이고 서울의 위수부대였다. 모든 장병에게 폭동 진압봉을 기본 장비로 지급했다. 폭동 진압 훈련 과정 중에 한 번씩 시범 훈련을 하기도 했다. 가상의 폭동조를 만들어 시위 같은 것을 하게 하고 공수부대의 진압으로 폭동이 괴멸되는 시나리오였다. 가상의 폭동조는 진압조와 식별이 되도록 운동복을 입혔다. 야 문재인, 너 데모 많이 했지? 네가 폭동조장 맡아 라고 해서 폭동조장을 하기도 했다. 총에 착검까지 한 상태로 대열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구령에 맞춰 일제히 찔러총 동작을 하는 폭동 진압 훈련은 보기에도 섬뜩했다. 그래도 내가 복무할 동안은 훈련만 했을 뿐 실제로 폭동 진압에 출동한 일은 없었다. 제대 후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근무하던 제1공수여단 제3대대가 부산에 투입됐다. 내 조수였던 후임병도 그때 부산에 왔다. 광주 항쟁 때는 다른 공수여단이 진압군으로 투입됐다. 폭동 진압은 아니지만 12.12 군사 쿠데타 때는 정병주 사령관에게 항명하고 반란군 주력부대로 투입되기도 했다. 군 복무를 좀 더 늦게 했다면 나도 역사를 거스르고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역할에 동원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무사히 제대했다. 공수부대 복무 중에 특히 공중낙하 하다가 허리나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 공수부대 전입 동기들 가운데엔 도중에 다쳐서 보병부대로 전출 간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운이 좋았다. 다들 나보고 군대 체질, 공수부대 체질이라며 말뚝박을 하고 농담을 했다. 대학 3학년 때까지 교련을 한 혜택으로 동기들보다 3개월 먼저 제대했다. 후임병들이 폭동 진압봉을 가져와서는 내가 한 번도 빠따를 친 적이 없으니 기념 빠따를 한 대씩만 쳐달라고 했다. 한 대씩 기념으로 때려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웃어 넘긴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육군병장 문병장, 공수병장 문병장으로 제대 신고를 했다. 동기와 후임병들이 도열해서 배웅해 주는 것을 뒤로 하고 부대 정문을 나섰다. 아내가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978년 2월, 입대한 지 약 31개월 만이었다. 그러고 보면 아내는 그 긴 기간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입대와 제대를 함께한 셈이었다. 얼마 전 인터넷에 내 군대 시절 사진이 올라온 걸 봤다. 함께 군 생활했던 동기가 우리 사진을 딸에게 줘 인터넷에 올라가게 된 모양이다. 수소문에 그 동기와 실로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지금도 공수부대 동기나 후배들을 가끔 만나 그 시절 얘기를 나누곤 한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의 축구 이야기 등을 주로 한다. 사실 군대 이야기를 쓰자면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제대 후 한동안 꾼 꿈이 다시 군대에 가는 꿈이었다. 그냥 군대 생활 꿈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분명히 제대했는데 제대가 취소되든지 해서 다시 군대에 가게 되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었다. 의무 복무한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군대란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아무리 군대에서 잘 나갔니 재미있었니 해도 더 하라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군대 경험이 제대 후 내 삶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입대 후 많은 일은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다 해낼 수 있더라는 경험. 그것이 나를 훨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변호사를 할 때나 청와대에 있을 때 처음 겪는 일이 많았다. 내 개인적으로 처음일 뿐 아니라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을 때도 많았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부딪혀 가야 했는데 그럴 때 그런 마음가짐이 큰 도움이 됐다.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지금과 같은 징병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신체 검사 등급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즉, 도저히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전제가 있다. 군대에도 체력을 요하지 않는 직무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각자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적절히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군 복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병역 비리나 특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개병제 정신에도 충실해져 병역 가산제 같은 논란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고시공부. 집에 돌아왔지만 갑갑한 상황이었다. 내 인생에 가장 난감하고 대책 없는 기간이었다. 제대는 했는데 복학도 안 되고 마냥 집에서 쉬기도 그렇고 졸업도 못한 채 취업을 하기도 그렇고 모두 진퇴양난이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언제일지 모를 복학을 기다리며 빈둥빈둥 놀 수도 없었다. 부산 해운업계에 있던 선배들이 취업 권유를 했다. 대학 졸업장 없이도 대졸사원 처우를 해줄 테니 오라는 것이다. 그러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심장마비라고 했다. 그때 아버지는 친척이 하는 회사 일을 도와주고 계셨는데 출근했다가 밖에서 변을 당하셨다. 일을 마치고 목욕을 한 후 저녁을 드시는 자리에서 맥주 한 잔 정도 마시고는 옆으로 고개를 떨구었는데 한참 동안 그러고 계셔서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겨우 59. 지금 내 나이였다. 어머니도 나도 유언은커녕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피난 내려온 후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당신 부모님의 생사 소식조차 듣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불행한 분이었다. 삶의 뿌리를 잃고 낯선 땅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해 무력하게 고단한 삶으로 여생을 마쳐야 했던 불쌍한 분이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지 않았다. 별로 말씀이 없는 분이어서 살가운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 드물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의식이 깊은 분이었다. 한일회담 때 이웃 대학생에게 왜 한일회담에 반대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걸 들은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을 살리는 중농주의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거꾸로 저고가로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어린 내게 강하게 와닿았다. 장준하 선생이 발행하던 사상계 잡지를 때때로 읽기도 하셨는데 그 시절 주변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가 나의 사회의식,
비판의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를 별로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거울을 보면 때때로 내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 놀랄 때가 있다. 알게 모르게 많은 걸 내 안에 남기고 가신 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삶과 죽음이 너무 가슴 아팠다. 돌아가시는 순간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아버지가 삶에 너무 지쳐서 생명이 신압으로 꺼져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게 기대를 걸었던 아버지에게 잘 되는 모습이나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냥 취업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늦게나마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사법시험을 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께 이왕 고생하신 거 조금만 더 고생하시라고 말씀드렸다. 49일을 치르고 다음 날 바로 집을 떠났다. 전남 해남에 대흥사로 갔다. 그때 나는 하숙비를 집에서 도움받을 형편이 못 됐다. 마침 대흥사에 묵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다. 그래서 대흥사로 가게 됐다. 대흥산의 대광명전이라는 남자였다. 그때 대흥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참으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절이었다. 절 경내에는 일체 시멘트가 없이 자연 그대로였고 길도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었다. 경상도 땅에 있었으면 스님이 200명은 북적거릴 규모인데도 20여 명밖에 되지 않아 한적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하던 초등학교 6학년 이후 처음으로 공부답게 했다. 대학 재학 중 3학년 겨울방학 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한번 합격한 경험이 있었다. 그해 가을 교내 시위를 주도한 뒤여서 공부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본 시험이었다. 다행히 합격했고 게다가 우리 학년에서 유일한 합격자여서 나는 단번에 고시 유망주가 됐다. 그러나 법률 과목은 거의 공부가 안 된 상태였고 나머지 암기 과목들을 잘해 합격한 것이어서 제대로 된 고시 공부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진배 없었다. 대흥사도 좋았지만 둘러싸고 있는 두륜산도 매우 아름다운 산이었다. 공부에 지치면 산길에서 보이지 않는 계곡으로 가서 벌거벗고 목욕을 했다. 때로는 두륜산 정상에 올라 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땅끝을 바라보기도 했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 보면 그냥 바다와 방파제가 보일 뿐이다. 두륜산에 올라가서 봐야 땅끝임이 실감난다. 한반도의 끝부분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너머의 다도해를 멀리서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그곳에서 우리차 작설차를 배웠다. 대흥사 일지암은 동다송으로 우리차의 맥을 되살려내고 차를 매개로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와 교유했던 초의 선사가 계셨던 곳이다. 말하자면 우리 차 문화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대흥사에 있을 때에도 일지암에서 만든 차가 전국 사찰에 공급되고 있었다. 머물던 남자의 주지스님이 때때로 불러서 차를 같이 마시자고 했다. 작설차를 그때 처음 마셨다. 차를 우려내는 방법도 차를 마시는 다도도 그때 처음 배웠다. 야생 찻잎을 손으로 덮고 만든 수제차였다. 입안에 차향이 어찌나 오래 남는지 다른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종일 입속에 차향이 남아있었다. 차향이 사라질까 아쉬워 담배를 피울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로는 그런 차를 다시 맛보지 못했다. 그래도 그때의 차맛에 매료돼 지금까지 우리 차를 즐기고 있다. 계곡에 버들치가 많았다.
세숫대에 비닐을 씌워서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된장을 넣어 계곡물에 담가두면 목욕하는 사이에 세숫대 안이 버들치로 바글거렸다. 암자에서 하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버들치를 잡아 매운탕을 2번 끓여 먹었다. 그런데 나중에 암자로 돌아가면 주지 스님이 "저사님, 오늘 살생꽤나 하셨네요" 라고 귀신처럼 알아맞혀 놀라곤 했다. 그래도 나를 좋게 봤는지 자신은 마시지 않으면서 절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 매실로 술을 담가 내게 슬쩍 주기도 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은 예비군 훈련이었다. 그때 나는 동원 예비군이어서 훈련에 빠지지 않으려고 대응사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 지역 예비군 중대의 전투소대에 소속됐는데 훈련을 나가면 대응사의 젊은 스님들도 여러 명 같은 전투소대에 소속돼 훈련받고 있었다. 신부나 목사들은 지역 방위협의회의 일을 돕는 대신 훈련이 사실상 면제됐지만 스님들은 꼼짝없이 훈련을 받고 있어서 이채로웠다. 게다가 평소 승복 입고 거룩한 모습이던 스님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삭발한 머리에 예비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다. 전투소대는 다른 예비군과 달리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 시골이어서 그런지 훈련받는 날이면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막걸리 2말씩을 자전거에 실어서 보내줬다. 훈련을 마치면 두륜산 계곡에 발 담그고 막걸리를 마시는 맛이 일품이었다. 공부하기 좋았던 곳인데 몇 달 만에 그곳을 떠나야 했다.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라 암자가 하숙을 그만뒀다.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윤구암 스님이 그때 대흥사 조실로 오면서 대광명전을 선원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들었다.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 여기저기 전전하며 고시공부를 계속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익숙해져서 안일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긴장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몇 달에 한 번씩 장소를 옮기곤 했다. 늘 저렴한 곳을 찾아다녔다. 1979년 초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 다음 해 2차 합격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그해 10월 부마 항쟁이 발발했다. 군 탱크가 시위대를 깔아뭉갰다는 등 소문이 흉흉했다. 급기야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다. 그리고 그 해부터 서울의 봄이 시작됐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들떠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1980년 1월 무렵부터 학교책과 복학 논의가 시작됐다. 나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복학생 대표가 됐다. 그리고 그해 3월 초 복학하면서 곧바로 서울의 봄이 일으키는 전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다시 구속되다. 캠퍼스로 돌아갔다. 18년 군사독재가 끝나면서 시작된 서울의 봄과 함께 캠퍼스에도 봄이 찾아왔다. 복학은 당연한 일이었고 복학 조건을 놓고 학교와 협상했다. 학교 측과 여러 번 만났다. 복학 문제는 모든 대학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괄 타결됐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내용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복학이 이루어지지 않은 1974년 하반기부터 1979년 사이에 제적된 학생 전체가 1980년 봄 신학기에 한꺼번에 복학할 수 있게 됐다. 복학 조건이 파격적이었다. 제적됐던 1975년 1학기 4월 초까지 학교에 다닌 것을 한 학기 이수로 인정해 줬다. 나 같은 4학년의 경우 한 학기만 더 이수하면 졸업이었다. 어떻게 그런 처리가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다. 거기다 복학 학기 등록금을 면제해 줬다. 나는 그 덕에 1980년 8월에 졸업했다.
당시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부르던 가을 학기 졸업이었는데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아 졸업사진이 남아있지 않다. 그냥 친구 후배들로부터 축하받고 소주 한잔 하는 것으로 9년 만에 대학 졸업을 자축했을 뿐이다. 경희대는 1980년 신학기가 시작되자 곧바로 족벌재단을 상대로 한 학원 민주화 투쟁에 돌입했다. 한양대와 세종대 같은 사학들도 뒤따랐다. 학교는 장기 휴강으로 대응했다. 무려 5년 만에 복학이었으나 그 때문에 학교 강의는 한 과목 100분짜리 강의 하나 듣고 끝이었다. 강의가 없는 동안 매일 교내에서 족벌재단 사퇴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했다. 그러다가 4월 하순부터 다른 대학들이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를 시작함에 따라 경희대도 자연히 그 방향으로 전환했다. 학교 측과 복학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웠다. 복학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랬다. 사법시험은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전년도 1차 합격으로 바로 2차 시험을 칠 자격이 있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아까워 80년 4월 학내 시위 와중에 제22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쳤다. 시험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 2-3달 동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다음 해를 위한 경험 쌓기 정도로 욕심 없이 임했다. 경희대가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로 전환할 때부터 나는 그 시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재학생들이 시위 경험이 전혀 없어서 복학생들이 시위 요령을 가르쳐줘야 했다. 경찰은 처음 며칠간은 정문을 막았다. 서울의 거의 모든 대학이 시위를 시작하고 광화문 등 시내에서 기습 시위가 이어지자 더 이상 정문을 막지 않았다. 청와대와 중앙청, 세종로 등 시내 요지를 집중 방어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다. 곧 나머지 지역은 학생들이 시위 행진을 해도 아무 제지를 받지 않는 해방구처럼 됐다. 대학생들은 매일 서울역 광장으로 집결했다. 경희대는 매일 학교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해서 대학생 연합 시위에 참석한 후 다시 학교까지 행진해서 돌아와 해산식을 하곤 했다. 서울역에 집결하는 대학생 수는 갈수록 늘어났다. 마지막 5월 15일엔 거의 20만 명에 달했다. 신군부의 군부독재 연장 책동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학생들의 전면 퇴각을 결정했다. 군 투입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서울역 대회군이다. 참으로 허망한 일이었다. 그 며칠 전부터 군 투입설이 있었다. 믿을 만한 교수들이 내게도 그런 정보를 전하며 군 투입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이랄 것 없이 복학생 그룹은 대체로 군이 투입되더라도 사직생의 결의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민주화를 향한 마지막 고비였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또다시 군부독재가 연장되는 것이었다. 군이 투입되더라도 국제사회의 눈 때문에 강경 진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복학생들이 총학생회 회장단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시위 경험이 없는 그들은 군 투입 소식에 겁부탄했다. 그렇게 해산한 대학생들은 다시 모이지 못했다. 그 중대한 기로에 서울의 대학생들이 싹 피해버린 가운데 광주 시민들만 외롭게 계엄군과 맞서야 했다. 나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마지막 순간 배신이 5.18 광주 항쟁에서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나는 그날 아내와 함께 강화도에 있는 장인 어른의 농장으로 놀러갔다. 나와 아내는 연애 기간이 꽤 오래돼 양가 모두
결혼할 사이로 공인하고 있을 때였다. 장인 장모님과 우리 두 사람, 그리고 처형과 그의 남자친구, 모두 6명이 강화도 부속섬인 성모도의 보문사에 다녀왔다. 그날 밤 농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당일 자정부터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비상계엄은 이미 전년도 10월 27일자로 제주도만 제외하고 내려져 있던 것이었다. 그런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니 서울 지역 상황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굳이 제주도까지 비상계엄을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냥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비상계엄 하에서 가도 시위가 허용되고 군대도 투입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군대를 투입해 비상계엄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버스 안에서 아내에게 돌아가는 대로 잠시 피신해야겠으니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 농장으로 가는 진인로 입구의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일행이 내리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5-6명의 건장한 괴한이 둘러싸며 권총을 들이댔다. 그리고 꼼짝 마, 손들어, 너 문재인 맞지? 라고 소리쳤다. 나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던 청량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었다. 영장을 보자고 했더니 영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계엄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힌 계엄증을 보여줬다. 비상계엄 하에서 영장 제도가 정지되니 군소리 말라는 뜻이었다. 처가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차에 태워져 그 길로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 시절 나는 경희대 안에 장학사라는 기숙사에서 기숙을 했다. 그런데 연행 전날 밤 계엄군이 들이닥쳐 나를 찾기 위해 여학생들 방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내가 그곳에 없자 형사들이 그날 아침 처갓집에 쳐들어와 구둣발로 온 방을 뒤진 다음 혼자 집을 보고 있던 여고생 처제를 닥달해서 강화도 농장에 간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선 농장 입구에서 빵으로 요기하며 온종일 기다렸다는 것이다. 장인과 장모님 앞에서 들이댄 권총에 손을 들기도 하고 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기도 했으니 참으로 민망한 순간이었다. 떠나는 버스에서 밖으로 내다보니 다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망연자실 서 있었다. 내가 두 분을 놀라게 한 건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공수부대 제대 말년 고참 병장이던 77년 10월 하순 무렵 아내의 졸업 연주회가 경희대 콘서트홀에서 있었다. 외출을 안 시켜주는 평일이어서 인사과 동기에게 받은 가짜 외출증을 가지고 외출을 감행했다. 들키면 영창에 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각오했다. 공수부대의 얼룩무늬 군복에 검은 베레모를 쓰고 졸업 연주회장에 갔다. 그때 두 분을 처음 뵙고 인사드렸다. 나중에 들으니 두 분은 내가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막상 딸의 졸업 연주회장에 공수부대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자 속으로 경악했었다고 한다. 그때 구속 사유는 계엄 포구령 위반이었다. 알고 보니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당시 계엄 포구령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곧장 군법회의로 넘겨졌다. 그런데 나를 비롯한 경희대생들은 군법회의에 넘기지 않고 계속 미결 상태로 붙잡아두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에 마지막으로 운집한 5월 15일 남대문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 때문이었다. 그날 서울역 광장엔 20여만 명의 대학생들이 총집결했다. 경찰은 모든 병력과 화력을 남대문 시청 앞, 세종로, 광화문, 청와대 쪽으로 집중해 학생들이 남대문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수적으로 월등한 학생들이 보도블럭을 깨서 던지며 밀어붙였지만 남대문 양옆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경찰 저지선은 철벽 같았다.
학생들은 대학별로 번갈아가며 부딪혀봤지만 어느 대학도 저지선을 뚫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남대문 왼쪽 도로변에 세워진 빈 버스들이 여러 대 늘어서 있었다. 시위 때문에 도로가 막히자 기사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버스를 세워두고 가버린 것이었다. 처음엔 학생들이 그 버스를 밀어서 경찰 저지선을 뚫어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아주지 않고서는 버스가 똑바로 나가지 않았다. 경찰 저지선까지 버스를 똑바로 밀고 갈 수 없었다. 자연히 누구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없나? 라는 말들이 돌았다. 그 순간 추리닝 차림의 한 청년이 용감히 나서서 운전대를 잡고 버스를 운전했다. 그가 앞에서 버스를 살살 몰아 앞장서면 저지선의 경찰 병력이 길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순간 버스 뒤를 뒤따르는 학생들이 저지선을 돌파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가 긴장했는지 아니면 운전이 서툴렀는지 버스를 너무 빨리 몰았다. 그 바람에 버스가 저지선을 넘은 후 학생들이 뒤따르기도 전에 저지선이 다시 닫히고 말았다. 버스만 달랑 경찰석으로 들어간 셈이 됐다. 우리는 그가 걱정됐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붙잡히리라 생각했던 그 버스가 잠시 후 반대편으로 돌아 나왔다. 남대문의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그때 그 버스가 빠져나올 때 남대문 오른쪽에서 우리 쪽을 향해 서 있던 전경 대열의 뒤를 그만 덮치고 말았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때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저 그 사람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했다. 그날 밤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버스가 돌아 나올 때 전경들의 뒤를 덮쳤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전경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때까지 시위대로 인해 경찰 병력이 사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후 그 사고는 학생 시위의 과격성, 폭력성, 극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이용됐다. 당국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범인을 반드시 색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은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버스 기사로부터 강제로 버스를 탈취해 몰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그때 현장엔 빈 버스가 20여 대나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계엄포고령 위반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그 사건 참고인으로 특별수사본부 조사 대상이었다. 당시 경찰이 인근 빌딩에서 찍은 체증 사진에 의하면 버스 돌진 당시 경희대 플랜카드가 맨 선두에 나와 있었다. 대학별로 번갈아가며 경찰 저지선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보면 경희대가 경찰 저지선 돌파를 시도하는 동안 버스 돌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만했다. 게다가 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고 경희대는 체대가 유명했다. 그래서 경찰은 우선 버스 운전자가 경희대 학생일 가능성을 조사했다. 경찰의 또 다른 용의선은 한국체육대학이었다. 그날 한국체대생이 추리닝 차림으로 시위에 참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특별수사본부는 체증사진에 의해 내가 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했지만 운전자가 경희대생이라는 의심하에 복학생 대표로서 그날 시위를 이끌었던 너는 적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누군지 몰랐고 또 경희대 플랜카드 역시 다른 학교가 저지선을 뚫는 차례였는데도 플랜카드만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운전자가 누구냐를 찾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성과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붙잡혀 있었다. 그 때문에 20일이 넘도록 군법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미결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나를 살렸다. 유치장에서 맞은 사시합격.
구속된 지 23, 4일쯤 됐을까 뜻밖의 낭보를 받았다. 반가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고 온 사람은 아내였다.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무렵 합격자 발표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아내는 합격자 발표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결과를 알아봤던 모양이었다. 내가 그런 처지였으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 후 학교 학생처장, 법대 동창회장 같은 분들이 면회를 와서 축하해줬다. 경찰은 나를 유치장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 대신 그분들을 유치장 안으로 들여보내 축하할 수 있게 해줬다. 그분들이 소주와 안주를 가져와서 유치장 안에서 축하주까지 마실 수 있도록 해줬다. 경찰 허가하에 외부 인사가 유치장 안으로 들어와서 수감자와 함께 축하주를 마신 일은 경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그 며칠 후 석방이 됐다. 군사재판에 이미 회부됐다면 석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합격도 취소되거나 3차 시험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말았을 것이다. 다행히 미결 상태였기 때문에 석방의 여지가 생겼다. 그 사법시험에서 경희대 합격자는 단 2명이었다. 그중 1명이 합격이 취소될 상황이라 학교 측은 총력을 기울여 9명 노력을 했다고 했다. 마침 그때 경희대 대학원장이 육사 1기 출신 김점곤 교수였다. 한국전쟁 때 평양에 제일 먼저 진입한 연대장으로 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다. 그분이 중대장일 때 육사 2기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밑에서 소대장을 했다고 한다. 그분이 계엄사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 석방은 아마 그 덕택이었을 것이다. 덕분에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도 끝났고 계엄 포고령 위반 조사도 유야무야 됐다. 개인적으로 매우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유치장에서 들은 광주 5.18 소식은 암울하기 짝이 없었다. 잡혀 들어간 이틀 뒤 무렵부터 정보과 형사들이 매일 광주 상황을 전해줬다. 신문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정보 라인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뜻밖이었던 것은 그들이 군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군인들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선 분개하기까지 했다. 광주의 경찰서장이 무기고를 열어 시민들에게 무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출감해보니 사람들이 광주 상황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어 이상할 정도였다. 그동안 언론은 국민들에게 정보과 형사가 나에게 알려준 것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도했고 심지어 왜곡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까지 한 번 더 고비가 있었다. 3차 면접시험이었다. 3차 면접시험은 그야말로 신원에 큰 문제가 없으면 100% 합격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면접시험을 며칠 앞두고 안기부 요원이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그가 지정한 호텔에 나가 인터뷰에 응했다. 묻는 핵심은 하나였다. 지금도 옛날 데모할 때와 생각이 변함없느냐는 것이 요지였다. 일종의 사상검증이었다. 대답하기 정말 곤혹스러웠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오갔다. 그러나 젊을 때였다.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때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다 고 버텼다. 그러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때까지 그렇게 대답한 것을 후회했다. 다행히 최종 합격했다. 그가 좋게 보고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그의 보고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때 3차 시험 불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걸 보면 대세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의 사법고시 합격은 여러모로 운이 따랐다.
실제로 그 다음 해부터는 시위 전력자들이 3차 면접 시험에서 마구 떨어졌다. 그들 중에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과거사위원회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다 늙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도 있다. 2차 시험 합격도 운이 좋았다. 시험 전 마지막 두세 달을 공부해서 손을 뗐기 때문에 전형적인 시험 문제들이 출제됐으면 합격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해 2차 시험에는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특히 헌법 과목은 마지막 두세 달의 집중 공부가 아무 소용없는 뜻밖의 문제가 출제됐다. 나는 헌법 과목에서 거의 최고 득점을 했다. 그것으로 나머지 과목의 낮은 점수를 만회해 간신히 합격할 수 있었다. 변호사의 길로. 사법연수원 시절은 평탄했다. 생소한 법률 문장과 판결문 문체도 별로 어렵지 않게 익숙해졌다. 적은 액수지만 봉급을 받게 돼 처음으로 경제적 자립을 했다. 아내와 결혼하고 첫애를 낳았다. 처음 만난 때로부터 만 7년, 긴 연애 끝에 결혼이었다. 박원순 변호사, 박시환 대법관, 송도환 헌법재판관, 이규남 법무부 장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 이번에 새로 대법관이 된 박병대 판사, 박정규 전 민정수석 등이 모두 연수원 동기들이다. 정치의 길로 들어선 사람도 여럿이다. 조배숙, 박은수, 고승덕, 이한성 의원과 함승희 전 의원 등이 동기다. 합격자 수가 141명. 적게 뽑던 마지막 기수여서 동기들 간의 유대감이 좀 돈독한 편이다. 연수원 마치면 거의 전원 판검사로 임명되던 때여서 사법연수원 교수들도 판검사 후배 대하듯 해줬다. 작고한 조영래 변호사도 연수원 동기였다. 한참 선배였는데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제명됐다가 우리 때 복적이 이루어져 연수원을 함께 다녔다. 내게 많은 영향을 줬다. 판사 임용이 거부됐을 때 김앤장을 비롯해 두어 군데 법무법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준 것도 그였다. 1984년과 1985년 울산 온산공단에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온산병으로 불린 공해병이 발생했을 때 그의 연락을 받고 온산공단에 가서 함께 역학조사를 벌였다. 발병자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으로 온산병은 사회 이슈화되기에 이르렀다. 공해병이 아니라고 일관하던 당국도 결국 공해 관련성을 인정해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켰다. 어목했던 군부 독재 아래서 주민들의 집단 공해병을 처음 사회 문제로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1987년 대선 때 그는 후보 단일화 운동을 주도했다. 제야의 다수가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기울어 있을 때였다. 나는 부산 지역에서 그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때 노무현 변호사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공정선거 감시 활동에 주력했다. 끝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말았을 때 우리는 크게 낭망했다. 얼마 후 민변을 창립할 때도 함께 의논했다. 민변을 처음부터 전국 조직으로 만들기 어려워 서울 민변을 창립할 때 나는 부산에서 별도로 부산 경남 민변을 창립했다. 조계종 소장개혁파 스님들이 비상개혁 종단을 범어사에 두었을 때 그의 소개로 내가 범어사 고문 변호사를 3년가량 맡은 적도 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부산 불교인권위원회가 설립됐을 때 불교 신도도 아니면서 인권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엄청난 꼴초였다. 특히 글을 쓸 때 담배를 입에서 떼지 않았다.
그의 명칼럼, 명변론문이 모두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쓰여졌다. 어느 날 부산에 와서 함께 생선회로 점심을 먹었다. 웬만한 꼴초라도 음식을 먹는 중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그때 그는 음식을 먹다가도 이야기를 할 때면 담배를 피워 물었다. 담배를 절반쯤 핀 다음 껐다가 나중에 남은 담배를 다시 피우는 흡연 습관도 독특했다. 체인 스모킹이 심각할 정도로 심해졌기에 내가 걱정을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가 말기 폐암이라는 말을 들은 건 그로부터 20여일 후였다. 나는 연수원 시절 판사를 지망했다. 체질에 맞을 것 같았다. 연수원에서 모의 기록으로 판결문을 쓰는 공부를 했는데 재밌었다. 판사 시보를 서울 북부지원에서 했다. 대학 시절 구속돼 재판받았던 곳이어서 감회가 남달랐다. 그곳에서 실제 재판에 참여해보기도 했다. 합의부 판사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시보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합의에 참여해보기도 했다. 또 실제 사건 기록으로 판결문을 쓰는 훈련도 했다. 당시 윤관 지원장은 훗날 대법원장이 된 분인데 시보들이 쓴 판결문을 일일이 손본 후 한 명씩 불러 평을 해줬다. 내게는 판사를 잘하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내가 판사 임명이 안 되자 그때는 거꾸로 해보면 판사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다. 변호사가 더 좋은 점이 많다. 고 위로해 주시기도 했다. 훗날 그 인연으로 참여정부 시절 발생한 대법관 파동 때 중재 역할도 해주셨다. 검사 시보도 좋은 경험이었다. 검사 시보 역시 내가 구속돼 조사받았던 서울 북부지청에서 했다. 검사 시보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 직무 대리로 임명돼 검사와 똑같이 사건 처리를 하게 돼 있었다. 그때 북부지청은 시보에게도 많은 사건을 배당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들이었다. 대학 때 여러 번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경험이 검사 직무 대리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맨 처음 피의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할 때 옆에서 지켜본 지도검사가 여러 번 해본 사람 같다고 감탄했을 정도였다. 여러 번 조사받은 경험이 주는 익숙함 때문이었는지 연수원 때 검찰 과목에서 1위를 했다. 그러나 검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았다. 검사의 직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판사가 하는 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검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 더 좋게 생각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검사 직무 대리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사가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한 번은 교통사고 치사 구속사건을 배당받았다.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상계동이 허허벌판이던 시절 그곳에 블록 공장이 몇 군데 있었다. 갓난애가 딸린 젊은 부부가 블록 공장에서 함께 임부로 일했다.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블록 더미 사이에 아기를 놓아두고 엄마가 때때로 가서 젖을 주거나 돌봤다. 그런데 어느 날 트럭이 블록을 싣고 떠날 때 트럭 밑에서 그만 아기가 바퀴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기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도 보지 못했다. 전후 사정으로 보면 아기가 블록 더미 사이에서 기어나와 어른들이 트럭에 블록을 싣느라 미처 못 보는 동안 트럭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짐작됐다. 죽은 아기 부모의 사정도 딱하고 구속된 운전기사 사정도 딱했다. 구속영장에는 차를 출발시킬 때 차량 밑을 살펴봐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돼 있었다. 관념적인 판단일 뿐 실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예상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운전기사도 고아 출신으로
블록공장 사장의 호의로 그곳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가난한 청년이었다. 고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블록공장 사장이 운전기사 대신 아기 부모에게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해왔다. 나는 운전기사를 무혐의 처리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약식 처리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은 나중에 법원이 석방하더라도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는 것이 사건 처리 기준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지청장을 찾아가 내 의견을 관철했다. 그랬더니 부장과 차장은 약식 처리는 해주는 대신 벌금액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우겨서 벌금액을 최소화하고 분납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석방했다. 그때만 해도 시보들의 길을 살려주는 분위기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람을 처벌하는 일이 내 성격에 맞지 않다고 느꼈다. 사람을 처벌한다는 일은 늘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같은 것을 처리할 때도 소행으로 보면 처벌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막상 사정을 살펴보면 장애인이라거나 생계형 범죄라는 등의 딱한 사정 때문에 단호한 처벌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내 무른 성격 때문에 검사는 안 맡겠다고 생각했다. 시위 전력으로 결국 판사 임명이 안 돼 변호사 길로 나서게 됐다. 그때 나만 판사 임명이 안 된 게 아니었다. 연수원 동기 중에 여성이 딱 2명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연수원 전체 3등으로 대한변협 회장상까지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반공법 위반으로 복역 전과가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했다. 연좌제가 없어지고 난 후였는데도 아버지의 반공법 전과 때문에 판사 임명이 안 됐다. 그 때문에 다른 여성 동기와 함께 검찰로 갔고 둘이 사상 첫 여성 검사가 됐다. 심지어 그때 법원은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동기생 4명을 임용해서 제외해 엄청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3개월 후에 그들을 판사로 추가 임용하는 것으로 손을 들었지만 당시 법원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였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판사로 임용되지 않은 것이 외압 때문은 아니었다. 법원, 특히 당시 대법원의 시대에 뒤처진 의식이 스스로 낙후된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 길목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게 됐다. 나를 변호사로 되게 한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운명적 수순처럼 느껴진다.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제가 이걸 요 챕터를 다 끝내려고 하다가 막바지에 목 상태가 급 나빠져서 뒷부분이 조금 들으시는데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지금 읽은 것 중에서 그 서울역 대회군 그 80년에 거기에 유시민 작가도 거기 있었고 중요인물로 한 번쯤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대회군을 진두지휘했던 사람,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조영래 변호사, 전태일 평전을 집필한 한국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전태일 평전도 꼭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5분의 2 정도 읽었네요. 다음 시간에 읽을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을 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 외에 아주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김문선, 저희 대문 공병각, 그리고 음악 박병기 오유석, 그리고 전 성환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